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부자되는 부자TV, 부전자전TV의 신성민입니다. 자, 여전히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점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두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이 시간, 오늘 방송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죠, 이제. 자,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큰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동산 공약 자체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중장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방송에 앞서서 과거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윤석열 후보자 시절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한 번쯤 하나씩 짚어보면서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냈던 부동산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주택 공급에 관한 주택 공급이죠. 자, 실제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 공급, 이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후보자 시절에 얘기했는데, 그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나열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죠. 자, 어느 정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기류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 사업을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완화시켜서, 즉 이것들 자체는 다 뭐냐면은 재건축을 완화시켜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리모델링 또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또는 이 특별법을 통해서 오래된 주택들을 새 주택으로 바꿔가지고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주택들 하나하나를 한 번만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긴 했는데요. 이 공약 자체는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중장기적인 공약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현재 이 공약이 완성이 되려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법 자체, 즉 도정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 법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즉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민주당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의 이 활성화 자체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법 자체가 활성화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단시간에 공급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중장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접근해야 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자체가 활동을 하고 또 대통령 인수위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각광을 받는 게 뭐냐면은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이제 일기 신도시들이죠. 자, 이 대통령 인수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재건축 그리고 일기 신도시들 지역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불장을 이루고 있고 가격이 호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완화시켜주고 또는 용적률 혜택을 줌으로써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공급되고 이 완화되고 공급이 늘어난 시기는 언제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아마도 재임 기간 마지막, 아마도 2022년이기 때문에 2024년, 25년, 26년, 제가 봤을 때는 한 25년 정도, 26년 정도에나 이런 공급이 될 거고, 그때서야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인 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또는 정비사업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완화됐던 거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민감하게 조금은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은 다룬다고 하더라도
조금 천천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자, 실제적으로 안전진단 강화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법 자체를 바꾸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렵고, 또 2년 이후에 있을 총선에서 뭐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한다면은 2년 이후에나 바뀌게 되고, 2년 이후에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볼게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전진단 기준 자체를 완화시킨 거는 뭐냐면은 이제 재건축을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 자체가 재건축을 시작해서 철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기본적으로 빨라야 5년, 좀 늦어진다 그러면은 6년, 7년, 그리고 조금 조합원 간에 분쟁이 있다 그러면은 10년까지도 늘어집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10년째 또는 빠르면 5년 차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공사가 끝나기,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3년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급 자체가 언제 되냐? 7년에서 8년 또는 그 이후가 됩니다. 사실상 지금의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시키거나 정비사업을 완화시켜가지고 물량을 공급하겠다?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는 어렵다. 아니면은 다음 정권에서나 아마도 이게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다음으로 한번 말씀드릴게. 자,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완화시키는 건 뭐냐면은 민간입니다. 민간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민간이 지금 공급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민간 건설업자들 자체가 공급을 안 하는 게 뭐냐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고 허그에서 정해주는 대로 분양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을 내 마음대로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수익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공급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봐가지고 민간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것 또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1년, 2년, 3년에 진행되기는 어렵다. 아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리모델링이나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장기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게 뭐냐면은 재건축, 다음에 일기 신도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90년, 91년, 92년, 93년에 대부분 다 입주를 마쳤고 공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30년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재건축도 가능하고, 현재 많은 일기 신도시들 자체는 리모델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리모델링 자체가 진행되는 거는 빠르게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하고는 다르게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부분은 좋은데, 윤석열 당선인이 또 이 말을 했습니다. 리모델링도 용적률을 완화해서 빠르게 아니면은 일반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 자체, 적용되는 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리모델링을 수직 증축이나 수평 증축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법을 받냐면 주택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 되는 아파트들 자체의 용적률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적용을 받냐면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바꿔야 되거나, 또 국계법 이제 줄여가지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다른 법이고, 또 이 리모델링 자체가 이렇게 주택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국계법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하게 되면 또 건축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 자체, 적용되는 법 자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법 자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리모델링 특별법이라던가 이런 특별법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법 위에 상위법, 상위로 적용되는 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은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용적률 혜택을 줘가지고 일반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법 자체도 마찬가지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민주당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법 자체 특별법을 제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기 신도시 특별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리모델링 특별법이 됐든 아니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됐든 이렇게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좀 느리게 아니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들 자체도 공급 물량이 많고 또 오래된 노후주택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기존의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기보다는 뭐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재건축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용적률 혜택을 주면은 지금 당장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리모델링만 가능하고 재건축은 어려운데 용적률 혜택을 줬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가겠습니까? 재건축으로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일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법을 제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리모델링 그대로 진행될 수 있게 조금 보완해주고 이렇게 완화해주는 방법 이런 부분 정책적으로 좀 도와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리모델링이 진행이 돼서 공급이 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 25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도권에만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13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토지 확보 자체가 안 됩니다. 과거에 주택 200만 호 공급하겠다고 노태우 정권 시절에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했는데 그 시절에는 일기 신도시였죠. 일기 신도시를 공급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빈 땅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3년 만에 바로 주택이 공급이 됐지만 지금은 일기 신도시들 5개를 다 합쳐도 110만 호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주택 서울 및 경기도에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기 신도시 5개를 서울 지역에 경기도 지역에 또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땅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장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실현 가능한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뭐 주택 250만 원 공급 또는 수도권에만 130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 정권에서나 이제 다다음 정권이겠죠. 다다음 정권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문재인 정권 시절에 3기 신도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그거를 완성시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재임 시절에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주택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또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또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 뭐 리모델링 특별법이라든가 일기신도시 특별법 아니면 주택 공급 물량 수도권에만 130만 원 이런 부분들 자체는 다 장기적인 플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또는 5월 10일에 이제 취임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사실상 공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 또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려가지고 공급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들 물량이 시장에 나와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물량에 나와서 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를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무주택자들이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빠르고 또 이 시기 자체가 이 시기 자체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정책 중에 공급 정책은 거의 다가 쓸모가 없고 하나 있다면은 바로 다주택자들 물량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법. 이게 가장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규제 완화. 그리고 규제 완화 중에서도 뭐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수위에서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필수적으로 풀려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윤석열 전선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였죠. 두 후보들 자체 부동산 공약에서 공통된 게 뭐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입니다. 그리고 완전 배제가 아니라 2년간 뭐 공약에 따라 틀리겠지만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 또는 6개월에서 1년간 차등 배제였는데 어찌됐든 두 후보가 선택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였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법을 바꾸는 게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으로 완화시키든 폐지시키든 아니면 완화시키든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 또 어제죠. 국민의힘에서 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미. 자, 발의를 했고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공포되는 시기까지가 보통 빠르면 3개월 늦어도 4, 5, 6개월 안에는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3월 달입니다. 3월 달이면은 늦어도 5, 6, 7, 8월이나 9월에는 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법 자체가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9월 달을 주의해라. 아마도 8월, 9월을 이렇게 유의해서 보셔라. 이 시기 이후부터는 많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발의가 됐고 이 발의된 게 빠르면 6월달, 7월달, 8월달 안에는 이 공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맞춰가지고 만약에 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공포가 된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매물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 수익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실현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완화가 된다면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셔가지고 투자 수익을 실현할 시기가 다가왔다. 그 시기도 바로 6월달, 7월달, 8월달, 늦어도 9월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을 실현할 시기가 9월달까지 9월 이후부터 늦어도 9월 이후부터는 투자 수익을 실현할 시기가 됐고 반대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다면은 무주택자들이나 아니면 실수요자들 자체가 이제는 내 집 마련할 시기가 언제냐? 9월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 집 마련을 못합니다. 내 집 마련하기는 어느 정도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격을 하락을 안 시킨다는 얘기입니다.